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폭염과 장마 관련 소식,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보고서 관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민의를 대표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법 시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활정보 공유성 국가의 미래를 놓고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그것도 이런 여러분들과 지난주 연합뉴스 TV는 최근 영아 살해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소재기까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달 30일 방송한 뉴스 1번지인데요. 아기 둘을 낳은 뒤 살해해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한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를 알았다는 의혹을 받은 친부는 무혐의로 판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수원 냉장고 아기 식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고모 씨. 경기 남부경찰청은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낳고는 모두 이튿날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고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영아살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데요. 영아살해죄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고 씨가 주장한 낙태 비용이 부담되어 살해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 방지죄로 입건했던 고 씨 남편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는데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때 남편은 무심한 성향이었고 1차 범행 땐 아내의 임신 사실도 몰랐으며 2차 범행 땐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는데요. 냉동실에 시신이 있다는 생각도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출산 당시 남편이 서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고 씨가 자신이 대리 서명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남편 행동에 대해선 추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장례 비용과 시신 안치 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남은 세 자녀를 도울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스센터 13에서는 경남경찰청이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인 아내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퇴원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관할 행정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체포하고 시신 C군을 찾기 위해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직계 존속의 영아에 대한 살해는 살인죄보다 감경해주고 있는데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 두 명의 영아를 살해한 사건을 보면 현재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황에서 살해한 경우인데요.
본인이 주장하는 낙태 비용 등의 경제적 상황이 경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5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이 사건은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주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아기를 낳았을 때 이를 양육할 수 있게끔 경제적 부분에 대해 제도 정비를 해주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아이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매우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언급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끈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후 출생 통보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30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출생 통보제가 국회 통과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보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 출생 통보제 등 대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점이 논란인지 또 해외 상황은 어떤지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의료계가 분만 진료비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을 통보하는데 지자체 통보까지 하라는 건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지만 이미 국회에선 도입 문턱을 넘기 직전이라며 실제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번호가 주어지고 그걸 연동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다만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보완제 관계라는 평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도 한데요.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출생아가 성장한 뒤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탓에 독일에선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성은 정부가 정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출신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산모의 익명 출산과 출생아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노력 중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 논의가 존재하는데요. 이 보도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쟁점에 대하여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살해되거나 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나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도 시행 중이라는 내용이 이 제도의 나름 타당한 면을 뒷받침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모든 아동이 출생되고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지만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출생하면 의료인은 아기 엄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아기의 성별과 출생 연월시 등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아기 엄마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아기 엄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쉬운 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지난 1일 뉴스 17에서는 생성형 AI, 챗 GPT를 계기로 초거대 AI가 만들어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동시에 각국이 규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지난달 30일 뉴스에서는 미국에서 AI 회사가 개인정보 침해를 인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기자는 AI 규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5월 SNS에서는 미국 국방부 청사 인근 폭발 장면이라는 사진이 올라와서 뉴욕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AI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였다면서 최근에는 챗 GPT를 이용해 팬데믹을 발생시킬 신종 감염병을 만들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대응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14일 답변 출처 데이터 공개와 불법 콘텐츠 생성 반지 마련을 담은 AI 규제 법안의 초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는데요. 한국도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7개 법안을 통합한 단일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선도국인데요. 부작용을 막아야 하면서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 시장이 올해 37억 달러에서 5년 뒤 360억 달러로 10배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규제 분야에서도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I 규제가 후발주자들에 대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성격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스 공일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이 오픈 AI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용으로 소재기가 된 것입니다. 클락슨은 누리꾼들이 자신의 글에 대해 오픈 AI 이익을 위해 쓰도록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보상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클락슨은 과거 데이터 침해와 허위 광고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집단 소송을 낸 바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제출한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고 이 보도에서와 같이 미국 국방성 폭발이라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등 AI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선도국이라는 것과 AI 규제가 후발주자들에 대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등 핵심을 잘 짚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는 급성장을 이룰 분야이긴 하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결과값이 도출되어 나오는 구조에서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문제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정보 사용 미동의를 이유로 소재이익까지 된 상황이라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인공지능 방향을 정할 중요 대목으로 보입니다. 함께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선도국이라는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캠퍼스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성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성훈 학생은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지금 비대면 진료의 현 주소를 담았는데요.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진료 시간에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호자가 옆에서 환자의 모습을 비추며 진료를 진행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화상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평소 내원을 하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이렇게 화상으로 진료한 뒤에 새로운 처방을 하거나 내원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백재욱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보조적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격리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많았지만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는데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6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불법이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예외를 두고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시범 사업은 재진을 기반으로 하되 처방은 불가하지만 예외적 초진 범위를 정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정용 서울시 내과의사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현재 정부가 서두르는 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환자를 보고 청진하고 타진하는 진료의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불안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 회장은 시범사업 자체에서 비대면 진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와 떨어진 상황에서 진료를 보는 원격 의료는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뜨거운 이슈였다고 하는데요.
허나 의료계의 반대로 의료인 간 협업 수준으로만 허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전이 없던 상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비대면 진료에 물꼬를 텄다는데요.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건수는 3,661만 건, 그중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건을 제외하면 736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비대면 진료를 직접 경험해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이유로는 편리성과 경제성을 꼽는 응답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62.3%, 비대면 진료 재이용 의사가 있다가 87.8%로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불안하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증상을 써서 제출하고 그것에 따른 약을 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직접 가는 것보다는 불안하다거나 노인들의 컴퓨터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되어 있는데 진료의 방식과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보험이나 의학, 법률 등 다양한 분야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법안 소위 문턱을 늘 넘지 못하고 계속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약 30여 개 가까이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데요. 중개 플랫폼의 이용 내역 등을 분석했을 때 아이가 아픈 맞벌이 부부,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한 걸 토대로 많은 국민에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문제도 생겼습니다. 환자가 직접 처방 약 선택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적 서비스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항변합니다. 병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병원은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경과 관찰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에 용이하다는데요. 또 거동이 어렵거나 집과 병원의 거리가 먼 수술 환자의 경우 경과를 보는 데 있어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 김종환 관절전문병원 행정부원장은 도서지역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성질환자에게 원격 진료가 큰 장점이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편리한 기술은 활용 방식에 따라 약이 되기도 또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논의 끝에 비대면 진료가 약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성훈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비대면 진료, 이게 참 언뜻 보면 편하다 불편하다로 쉽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이 실로 많다는 점이 와닿았습니다. 또 질병이나 진료과의 특성, 치료 방식,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료 전체를 하나의 그릇에 넣어서 해석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 대한 성훈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규정을 잘 정리해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평이네요.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성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외산소는 기피하고 피한성으로 몰린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현재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기피학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고 선호학과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라는 말인데요. 이같이 필수 의료학과에 대한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필수 의료학과에 대한 기피 현상 때문에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또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같은 말들이 작금의 현실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같은 의사 수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보도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죠. 네. 오픈런은 본디 공연 등을 종료 날짜를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뛰어가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가리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오픈한 대상은 소아과 아동병원으로 불리는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수가 줄어들면서 환절기나 바이러스 유행 때면 대기가 길어지면서 병원 오픈런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전문의 3명이 진료를 보는 광주 동구의 한 소아청소년과는 9시에 문을 열지만 오전 6시부터 이미 순번표를 뽑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오픈과 맞춰 진료 접수를 하면 오전 11시가 넘어 진료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다 규모가 큰 광주 북구 한 아동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곳은 진료 하루 이틀 전 온라인 예약을 받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아 예약이 마감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 예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무등일보는 지난달 26일 보도했습니다. 소아 응급 환자들은 더 치명적인 문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은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구급차에서 사망했습니다. 불과 2달 후 지난 5월에는 40도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5살 오정욱 군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돌다가 입원할 병상을 찾지 못해 결국 숨졌습니다. 오 군의 병명은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었습니다. 급성 폐쇄성 후두염은 감기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후두와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희귀병이나 난치병이 아닌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흔한 병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는 이 사건의 본질이 대한민국 소아과 의료계에 붕괴에 있다며 정욱이 사건 당시 구급대가 연락한 10개의 병원 중에는 서울에 있는 소아 전문 응급센터가 3개 중 2곳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두 병원은 서울 지역에서 소아 응급 상황의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라고 한 병원인데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3,000명이 좀 넘는 현재 의대 정원. 이게 보니까 2006년부터 18년째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필수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게 응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주요 쟁점 또 각계의 입장을 관련한 보도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000년 의학 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20년 가까이 꿈쩍도 하지 않던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장외에서는 벌써부터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갈리고 증원 규모와 방식 등 방법론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지난달 27일 보도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쪽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한국 의사 수를 근거로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5명으로 2.4명인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등 수요 급증으로 한국의 의사 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찬성 측 분석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평균 5.9회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이를 놓고 의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기가 그만큼 쉬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OECD는 평균 의사 수가 거의 늘지 않는데 한국은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은퇴를 앞둔 의사 비율이 한국은 19%, OECD 평균은 34%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의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양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가 의사의 월급 하락을 가져와 건보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남발을 가져와 의료비가 폭증하여 건보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언급드렸고 방금 전 교수님께서 또 한 번 짚어주셨듯이 매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외산소는 싫고 피안성, 그러니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는 좋다. 이런 의대생들이 많아지면서 그야말로 진료과 편중 현상이 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료과 이 같은 편중 현상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더 짚어주시죠. 네. 필수 의료 진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인기가 없는 진료과에 전공의 레지던트 지원자가 나서지 않고 인기 진료과에만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서입니다. 필수 의료의 붕괴 위험 신호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인기는 없지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 혈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모두 위기 상황이라고 파이낸셜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주요 상급 종합병원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가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는 등 필수 의료 체계 전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마감한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전국 수련병원 67곳 중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전체 정원 201명의 16.4%인 33명으로 지난해 27.5%보다 더 떨어져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미달도 문제지만 외과와 산부인과도 각각 0.65%, 0.74%로 더욱 심각했습니다. 반면 안과는 95명 정원에 166명이 몰려 175%, 성형외과도 70명 정원에 111명이 지원하며 159%를 기록했습니다. 그랬군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최근 몇 년간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원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기피과로 전락했습니다. 소아 사망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잘못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의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해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분쟁 특례법 등을 제정해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학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을 확대해 필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의대는 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필요한 의사는 부족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필수 의료 문제라는 것이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말 그대로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의료계도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끝으로 어떻게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필수 의료를 강화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단기적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예과와 본과 6년, 인턴 1년,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 4년 등 10년에 걸친 의사 양성 과정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원 확대는 중장기 대책인 만큼 응급실 뺑뺑이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의료법 11조 1항 적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필수 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11조 1항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료 업무 종사 분야로 필수 의료 분야를 지정한다면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는지 언론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야겠네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최선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의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